아빠의 뽀뽀 상자. 드디어 작고 귀여운 아기가 태어났어요. 엄마와 아빠는 줄리라는 예쁜 이름을 지었죠. 엄마는 행복한 표정으로 아빠에게 말했어요. 아유, 귀여워. 여보, 이 작은 손 좀 봐요. 10손가락이 다 있어요. 아빠는 기분이 이상했어요. 처음으로 아빠가 되었거든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아빠는 줄리를 힐끗 쳐다보고는 텔레비전을 보는 척 했어요. 줄리를 보러 온 사람들 모두 감탄에 소리쳤어요. 어쩜 이리 예쁠까? 눈이 엄마를 꼭 닮았어. 아빠 얼굴도 있는데? 아빠는 작고 신기한 생명을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옹알옹알 소리를 내고 팔과 다리를 버둥거리는 모습이 아빠의 눈에는 통통하고 발그레한 개구리처럼 보였죠. 좋은 아빠이자 좋은 남편이 되고 싶었던 아빠는 엄마를 도와주려 애썼어요. 하지만 서툴러서 문제만 일으켰죠. 지난 밤에는 젖병 꼭지를 잘못 채우는 바람에 우유가 줄줄 새고 말았어요. 우유에 홀딱 젖은 줄리는 이내 울음을 터뜨렸죠. 응애, 응애. 아침에는 딴 생각을 하다가 똥오줌이 묻은 지저분한 기저귀를 그대로 채우기도 했어요. 줄리는 또 한 번 울음을 터뜨렸죠. 응애, 응애. 시간이 지나도 아빠는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발을 헛디뎌 넘어지기 일쑤였어요. 깜빡깜빡 건망증도 심해졌어요. 한 번은 줄리를 태운 슈퍼마켓 카트에서 짐만 꺼내어 차에 탄 적도 있었어요. 뭔가 허전한 아빠는 엄마에게 물었죠. 이상하네. 뭔가 빠진 것 같은데 뭘까? 다행히 엄마가 제때 나타나 아빠가 저지르는 바보 같은 실수를 바로잡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냈죠. 당신 정말 큰일이야. 줄리를 돌보는 게 얼음 위에 코끼리를 보는 것처럼 조마조마하다고. 당신에게 줄리를 계속 맡겨도 되는지 모르겠어. 아빠는 종종 줄리를 기쁘게 해주려고 장난감을 사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장난감을 줄리 옆에 놓고는 딴 데를 쳐다보다가 가버리곤 했죠. 그래서 줄리는 장난감을 내동댕이 치거나 망가뜨렸어요. 줄리는 상냥한 엄마 옆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했어요. 사람들이 아빠라고 부르는 그 사람 말이에요. 줄리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빠, 내 옆에 있어주세요. 나를 쳐다봐주고 말을 걸어주세요. 어느새 이가 나기 시작한 줄리는 침을 질질 흘렸어요. 그 모습을 보며 아빠는 좀 더럽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났어요. 줄리가 토하기 시작한 거예요. 줄리는 우유를 먹자마자 도로 내뱉었어요. 아빠가 출근하기 전에 줄리의 뺨을 어루만지려는데 그만 웩! 아빠의 멋진 양복에 우유가 뚝뚝 흘러내렸죠. 그날부터 아빠는 작은 가방에 와이셔츠와 넥타이, 양복을 챙겨 다녔어요. 아침에 줄리와 인사하다 옷이 더러워지면 재빨리 준비해둔 옷으로 갈아입었죠. 그런데 하루는 옷을 갈아입는 걸 깜빡하고 양말과 구두, 그리고 꽃무늬 팬티 차림으로 출근한 거예요. 아빠가 사무실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다들 아빠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결국 경찰이 아빠를 집에 데려다 주었어요. 아빠는 현관에 들어가면서 엄마도 깔깔 웃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울고 있었어요. 줄리가 너무 창백해. 어서 병원에 가야 해. 의사는 줄리가 우유를 뱉을 때마다 요리조리 피하면서 말했어요. 이 아이는 아주 심각한 뽀뽀 결핍증에 걸렸습니다. 병을 치료하려면 아이에게 뽀뽀를 듬뿍 해줘야 해요. 뽀뽀 상자가 있다면 좋을 텐데 요즘은 만들지 않아서 아마 골동품 가게에서나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거라면 자신 있어요. 아빠는 곧장 집으로 달려가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그러고는 기뻐서 방방 뛰었죠. 여보, 뽀뽀 상자를 파는 곳을 찾았어! 골동품 가게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가게 주인은 파란색 도자기로 된 작은 상자를 꺼내왔어요. 이 뽀뽀 상자는 텔레비전 리모컨과 비슷해요. 뽀뽀를 보내고 싶은 사람을 향해 상자를 놓고 원하는 뽀뽀를 고른 후에 단추를 누르면 돼요. 주인은 아빠를 겨누어 단추를 눌렀어요. 그러자 상자 뚜껑이 열리면서 뽀뽀 하나가 날아와 아빠의 코끝에 사뿐 내려앉았어요. 얼마에 파실래요? 아빠가 물었어요. 이건 아주 희귀한 물건이랍니다. 아빠는 어마어마한 값을 치렀어요. 한 달 동안 버는 월급의 몇 배나 됐죠. 하지만 뽀뽀 상자의 효과는 엄청났어요. 줄리는 이제 토하지 않았어요. 금세 살이 포동포동 오르고 얼굴색도 다시 발그레해졌어요. 뽀뽀 상자의 단추를 누르면 온갖 종류의 뽀뽀들이 나비떼처럼 줄리에게 팔랑팔랑 날아갔어요. 헤헤헤. 줄리는 앙증맞은 두 손을 흔들면서 좋아했어요.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여느 밤처럼 아빠는 뽀뽀 상자를 들고 줄리에게 갔어요. 그러고는 달콤한 밤 뽀뽀라고 쓰인 단추를 누르려는데 그만 양탄자에 발이 걸려 휘청거리다가 뽀뽀 상자를 떨어뜨렸지 뭐예요. 와장창 쨍그랑. 산산조각이 난 뽀뽀 상자 안에서 온갖 뽀뽀들이 폴폴 새어나왔어요. 보들보들 털뽀뽀, 쿵쾅 심장뽀뽀, 에스키모 뽀뽀 등 수많은 뽀뽀들이 창밖으로 날아갔죠. 아빠는 잠자리채를 들고 허겁지겁 밖으로 나가 도망친 뽀뽀들을 잡으려고 안간 힘을 썼어요. 뽀뽀들은 이리저리 날아다니다가 높은 곳에 옹기종기 앉았어요. 어떤 뽀뽀들은 나무에 매달렸는데 마치 꿀벌떼처럼 보였어요. 아빠는 나무를 기어 올랐어요. 하지만 곧 경찰에게 붙잡히고 말았죠. 아이고, 또 선생님이세요? 이번에는 잠옷 차림이시네요. 집에 돌아오니 엄마가 울고 있었어요. 뽀뽀가 부족한 줄리가 다시 창백해졌거든요. 그때 아빠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샘솟았어요. 아빠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같았어요. 아빠는 처음으로 줄리에게 진짜 뽀뽀를 했어요. 한 번 더, 그리고 또다시. 양 볼과 이마, 목과 두 손에도요. 그러자 줄리의 얼굴색이 다시 돌아왔어요. 줄리도 처음으로 아빠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아빠는 줄리를 끌어안고 어루만지며 다정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줄리는 아빠의 목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서 사르르 잠이 들었어요. 옛날에
줄리라는 사랑스러운 아이가 살았어요. 손님이 찾아왔어요. 어느 작은 섬에 언니와 동생이 살았어요. 두 사람은 참 행복하게 지냈죠. 달팽이가 밭에 심은 딸기를 못 쓰게 만든다든가, 차가 다 떨어진다든가 하는 일 말고는 그다지 크게 불편한 것도 없었어요. 또 그런 일이 있다 해도 배를 타고 가까운 무트로 가서 장을 보면 되었죠. 신문은 일주일에 한 번씩 연락선이 가져다 주었어요. 모든 것이 다 평화로웠어요. 적어도 그날까지는요. 어느 날 우체부가 편지 한 통을 갖고 왔어요. 언니와 동생은 편지를 뜯어보았어요. 화요일에 갈게. 사촌 한스가. 화요일이면 오늘이잖아? 놀랍게도 한스는 우체부랑 같은 배를 타고 왔지 뭐예요. 언니와 동생은 한스를 진심으로 반겼어요. 한스는 밥을 먹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가만히 있어봐. 내가 도와줄게. 나한테 다 맡겨. 한스는 먼저 수도꼭지부터 손보았어요. 그 다음에는 거실 전등을, 그리고 또 다른 것들도요. 그리고 난 뒤에는 페인트 칠도 새로 했어요. 하! 놀라기는 이렇게 하니까 훨씬 낫지? 한결 있어 보이는걸. 너희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니 하나도 안 힘들어. 또 말만 해. 다음 날 언니와 동생이 부엌에 갔더니 한스가 벌써 아침을 다 차려놓았지 뭐예요. 그런데 버터랑 잼은 어디 갔지? 팬케이크는 어디 있고요? 이제부터 콘플레이크를 먹자. 이게 몸에 얼마나 좋은지 알아? 당장 몸으로 느끼게 될걸? 맛도 진짜 좋아. 어때? 맛있지? 저녁 식사 때는 또 이렇게 말했죠. 집 안에 동물은 안 돼. 전염병을 옮기잖아. 이제부터 멍멍이랑 야옹이랑 짹짹이는 밖에서 지내야 해요. 비까지 오는데 밖으로 내쫓겼으니 정말 기분이 별로일 거예요. 둘 다 일어났어? 한스는 이른 아침 신이 나서 외쳐댔어요. 밖은 아직도 깜깜하고 언니와 동생은 꿈나라에 있는데 말이죠. 너희들에게 딱 맞는 아침 운동이 있어. 진짜 딱이라니까. 언니와 동생은 매일 해도 안 뜬 서늘한 아침에 따라하기도 힘든 체조를 해야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스가 시키는 대로 억지로 수영을 했죠. 어느 날 아침에는 언니와 동생이 양치질을 하는데 거실에서 웬 소리가 들려왔어요. 내가 조금 치워봤어. 고마워할 필요 없어. 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뭐. 이 잡동사니들은 다락방에 갖다 두자. 여기 있으면 거치적대기만 하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좀 제대로 해놓고 살아야지. 방은 썰렁해졌고 더 이상 편안하지도 않았어요. 좋은 시절도 이제는 다 갔죠. 집안은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어요. 언니와 동생이 낮잠을 자고 일어나 꽃에 물을 주러 갔을 때는 한스보다 한 발 늦었어요. 화단을 좀 정리했어. 얼마나 깔끔해졌는지 좀 보라고. 이제 모든 것은 지루하고 허전하고 계속 더 나빠지기만 했어요. 언니와 동생은 병이 났어요. 한스가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아? 어느 날 언니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언니도 그렇게 생각해? 난 또 언니는 좋아하는 줄 알았지 뭐야. 그 말에 언니가 대답했어요. 이제는 그만하라고 확실히 말해야겠어. 진짜 말할 수 있겠어? 둘은 밤새도록 고민했어요.
다음 날 날이 밝자 언니와 동생은 한스가 있는 방으로 갔어요. 그런데 한스가 웬일인지 자기 짐을 싸고 있었어요. 이 게으름뱅이들아! 너희들 너무한다고 생각 안 해? 하나부터 열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주었는데 이것저것 다 고쳐주었잖아. 그런데 너희들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지? 도대체 예의란 게 없어. 난 오늘 집으로 갈 거야. 저기, 한스, 그러지 말고 며칠 더 있다가. 언니와 동생은 예의 바르게 말했죠. 아니야. 시간 없어. 한스는 이렇게 말하고 떠나버렸어요. 배가 떠나자마자 모든 것이 예전대로 돌아갔어요. 무슨 이야기냐고요? 동물들은 다시 집에 들어와 살게 되었고, 멍멍이는 다시 소파에서 잘 수 있게 되었어요. 손때 묻고 익숙한 물건들은 다 제자리를 찾았어요. 언니와 동생도 다시 건강해졌죠. 가끔 감자를 깎을 때나 정원에 앉아 쉴 때 둘은 이야기하곤 해요. 잔소리쟁이 사촌 한스 이야기를요. 한스, 설마 아직도 화난 건 아니겠죠? 위대한 돌사자 도서관을 지키다. 도서관 앞에는 돌사자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한 모습으로요. 어찌나 차갑고 무서워 보였는지 아이들은 돌사자 앞을 후다닥 뛰어 지나가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돌사자에게 기대기도 했습니다. 살아도 조그만 보따리를 꼭 껴안은 채 돌사자 옆에 쪼그려 앉아 있곤 했습니다. 어떤 때는 사라의 눈물이 돌사자 앞발로 후드득 떨어졌죠. 저 아이는 왜 우는 걸까? 돌사자가 도서관 현관 위에 앉은 돌괴물에게 물었습니다. 나이든 돌괴물은 아주 지혜로웠거든요. 뭐든 다 알았죠. 까마귀, 참새, 비둘기들이 날아와 도시의 비밀을 모두 말해주었으니까요. 사라가 우는 건 집이 없어서야. 어린 남동생하고 단둘이 길에서 살고 있어. 돌괴물이 말했습니다. 그렇군. 돌사자는 차가운 눈으로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서관에서 일하는 벤도 가끔 돌사자에게 기대 앉아 샌드위치를 먹으며 책을 읽었습니다. 벤은 가끔 한숨을 쉬거나 웃음을 터뜨리곤 했어요. 책 속에 뭐가 있기에 저러지? 돌사자가 돌괴물에게 물었어요. 책에는 사람들 사는 얘기가 들어있어. 벤은 행복이나 슬픔, 절망이나 희망을 느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거야. 돌괴물이 대답했죠. 돌사자는 생각했어요. 나도 그런 걸 느낄 수 있다면. 돌사자는 그런 느낌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내가 살아있다면 좋겠어. 조금 움직일 수만 있어도 좋겠어. 더는 바라지도 않아. 돌사자가 말했어요. 돌로 만든 동물도 숨을 쉬고 몸이 따뜻한 동물이 될 수 있어. 돌괴물이 말했어요. 정말 착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빌며 살아날 수 있지. 하지만 아주 잠깐 동안이야. 난 간절히 원해. 정말 간절해. 돌사자가 말했어요. 돌사자는 날마다 바라보는 넓은 길을 어슬렁어슬렁 걷는 걸 상상했습니다. 길 건너편 공원의 무성한 초록나무들 사이에서 뛰는 것도 상상했어요. 살금살금 기어가다가 풀쩍 뛰어오르고 높이 솟구치는 모습을 그려보았죠. 하지만 돌사자는 꼬리끝도 까딱일 수 없었고 수염 한 가닥 움찔거릴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눈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도서관에는 벤 혼자 남아 있었어요.
하얗게 눈 덮인 길거리에 사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라는 힘겹게 계단을 올라와 돌사자 발 앞에 바구니를 내려놓았어요. 사라가 구름과 바람에게 말했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 너무 춥고 배고파. 사라가 휘청거리더니 풀썩 쓰러졌습니다. 사라의 눈이 스르르 감겼어요. 바구니에는 낡은 빨간색 담요에 쌓인 아기가 있었어요. 눈송이가 아기 코에 내려앉았죠. 돌사자는 생각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큰일 날 텐데. 아기가 조그만 주먹을 내두르며 낑낑거렸어요. 그때 돌사자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라랑 아기가 금세 딱딱하게 얼어버릴 거야. 걷지도 뛰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느끼게 될 거야. 나처럼. 돌사자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펄럭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 애들을 따뜻한 도서관으로 데려가고 싶어. 내가 움직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돌사자가 뭔가를 그토록 간절히 빌어보기는 처음이었죠. 갑자기 돌사자의 심장이 툭 뛰기 시작했습니다. 돌사자는 갈기를 흔들었습니다. 발톱을 세워보았습니다. 뒷다리도 쭉 뻗어보았죠. 돌사자는 눈앞의 길을 둘러보고 건너편 공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을 뛰어다니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랐었는지요. 그러다 돌사자는 고개를 숙이고 아기 콧등에 내린 눈송이를 핥아주었습니다. 아기가 까르륵 웃더니 몸을 꼼지락거렸어요. 돌사자는 억센 입으로 바구니 손잡이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으로 터벅터벅 걸어가 유리문을 밀었습니다. 도서관에 들어서자 불빛이 햇빛처럼 환했습니다. 마치 여름날처럼 따뜻했죠.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돌사자는 책장 사이로 벤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바구니를 내려놓고 어흥 하고 울었어요. 벤은 책을 꽂다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자기 눈을 믿을 수가 없었죠. 벤이 탄성을 올렸어요. 돌사자 너구나. 그래, 넌 항상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어. 벤은 불이 나게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가엾은 아기, 몹시 추웠겠구나. 돌사자는 창문 너머 바깥 세상을 아득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계단을 3개씩 단숨에 뛰어내려가고 싶었습니다. 길거리를 당당히 걷고 공원에서 뛰어다니고 싶었어요. 살금살금 기어가다가 풀쩍 뛰어오르고 높이 솟구치고 싶었죠. 그런데 벌써 다리가 뻣뻣해지고 힘줄이 엉키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할 일이 한 가지 남아있는데 말이에요. 돌사자는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윗옷을 살짝 물어 도서관 안으로 끌고 들어왔죠. 그런 다음 돌사자는 문 밖으로 기어나갔습니다. 다리가 너무 무거워서 들어올리기도 힘겨웠어요. 돌사자는 간신히 원래 자리로 돌아가 웅크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서관은 아이들로 북적였습니다. 아이들 목소리가 새소리처럼 맑게 나무 사이로 울려 퍼졌죠. 벤이 돌사자 옆에 앉아서 속삭였습니다. 꼭 꿈을 꾼 것 같구나. 하지만 난 알아. 사라와 아기를 구한 게 너지? 돌사자의 커다란 몸에서 기분 좋게 골골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날부터 도서관에 온 아이들은 돌사자 앞에 멈춰서서 갈기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돌인데 차갑지가 않아. 응, 아주 따뜻해. 그 후 몇 년이 지났습니다. 가끔 한 남자아이가 누나와 함께 돌사자를 찾아왔어요.
남자아이가 돌사자에게 뺨을 비비며 말했어요. 누나, 이 돌사자가 내 코에 내린 눈을 핥아줬어. 누나가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는 함께 돌사자를 안았죠. 돌사자도 두 아이를 안고 싶었어요. 어느 날 오후 돌괴물이 돌사자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기분이 어때? 돌사자가 대답했어요. 살아있는 것 같아. 마침 벤이 돌사자에게 기대앉아 슬픔과 기쁨, 절망과 희망에 관한 책을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답니다. 내가 만난 꿈의 지도. 전쟁이 온 나라를 덮쳤어요. 여기저기서 건물들이 무너졌죠. 우리 가족은 모든 것을 잃고 빈손으로 피난을 떠났어요. 우리는 동쪽으로 멀리 도망쳐 다른 나라로 갔어요. 여름은 너무 덥고 겨울은 또 너무 추운 곳이었어요. 마을에는 진흙과 지푸라기와 낙타똥으로 지은 집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땡볕이 내리쬐고 먼지바람이 휘몰아치는 거친 들판으로 둘러싸인 곳이었죠. 우리 가족은 손바닥만한 방에서 살았어요. 그것도 낯선 부부와 함께요. 잠은 흙바닥에서 잤어요. 장난감도 없었고 책도 없었어요. 무엇보다 먹을 것이 부족했죠. 어느 날 아빠가 빵을 사러 시장에 갔어요. 어둑어둑해지도록 아빠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엄마와 나는 걱정도 되고 배도 고팠죠. 아빠는 깜깜해져서야 집에 왔어요. 옆구리에 둘둘만 기다란 종이를 끼고요. 내가 지도를 사왔어. 아빠가 자랑스러운 듯 외쳤어요. 빵은 어디 있어요? 엄마가 물었죠. 지도를 샀다니까. 아빠가 또 말했어요. 엄마와 나는 말문이 막혔어요. 아빠가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그 돈으로는 손톱만한 빵밖에 못 사겠더라고. 그걸 먹어도 배고프긴 마찬가지일 거야. 엄마가 씁쓸하게 말했어요. 오늘 저녁은 없다. 대신 지도가 있다는구나. 나는 화가 났어요. 아빠를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았죠. 나는 허기진 채로 잠을 자러 갔어요. 그런데 같이 사는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푸짐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아저씨는 작가였어요. 글을 쓸 때는 아주 조용했죠. 그런데 세상에 뭘 씹는 소리는 어쩜 그렇게 큰지 아저씨는 딱딱한 빵 쪼가리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요란스레 먹었어요. 나는 아저씨가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저 빵이 내 입속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죠. 아저씨가 쩝쩝거리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나는 담요를 머리 끝까지 뒤집었었어요. 다음 날, 아빠는 지도를 벽에 걸었어요. 지도는 한쪽 벽을 다 덮을 정도로 컸어요. 칙칙하던 방이 알록달록한 색으로 환해졌죠. 나는 금세 지도에 홀딱 반했어요. 여기저기 낱낱이 살피며 몇 시간이고 지도를 들여다보았죠. 그리고 어쩌다 운 좋게 종이가 생기면 며칠이고 지도를 그렸어요. 지도에는 이상한 이름들이 많았어요. 나는 독특한 소리들이 좋아 음을 맞추며 말장난을 했어요. 후쿠오카, 다카오카, 옴스크, 후쿠야마, 나가야마, 톰스크, 오카자키, 미야자키, 핀스크, 펜실베니아, 트란실바니아, 민스크. 이 말이
무슨 마법의 주문이라도 되는 양 몇 번이나 되뇌었죠. 그러면 방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도 멀리 갈 수 있었어요. 나는 뜨거운 사막으로 갔어요. 시원한 바닷가도 달렸어요. 발가락 사이로 빠져나오는 모래 알갱이가 느껴졌어요. 눈 덮인 산도 올랐어요. 얼음처럼 차가운 바람이 내 얼굴을 핥고 지나갔죠. 신비로운 사원도 구경했어요. 벽에 새겨진 조각들이 춤을 추고 갖가지 색깔의 새들이 지붕 위에서 노래하는 곳이었죠. 과일나무가 가득한 숲도 거닐었어요. 파파야와 망고를 실컷 따먹으면서요. 맑은 샘물도 들이켜고 야자수 그늘에서 쉬었어요. 나는 높다란 건물들이 빼곡한 도시로 갔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창문을 세다가 까무룩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나는 마법에 홀린 듯이 몇 시간을 보냈어요. 배고픈 것도 힘든 것도 모두 잊은 채 말이에요. 나는 아빠를 용서했어요. 결국 아빠가 옳았으니까요. 지각대장 존 패트릭 노먼 맥케너시는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하수구에서 악어 한 마리가 불쑥 나와 책가방을 덥석 물었습니다. 존은 책가방을 있는 힘껏 잡아당겼지만 악어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존은 할 수 없이 장갑 하나를 휙 던졌습니다. 악어는 책가방을 놓고 장갑을 물었습니다. 존 패트릭 노먼 맥케너시는 허겁지겁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악어 때문에 늦고 말았죠. 존 패트릭 노먼 맥케너시, 지각이로군. 그리고 장갑 하나는 어디다 두고 왔지? 학교에 오는데 하수구에서 악어 한 마리가 나와서 제 책가방을 물었어요. 제가 장갑을 던져주니까 그제서야 놓아주었어요. 장갑은 악어가 먹어버렸고요. 그래서 지각했어요, 선생님. 이 동네 하수구엔 악어 따윈 살지 않아. 넌 나중에 학교에 남아서 악어가 나온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 다시는 장갑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를 300번 써야 한다. 알겠지? 그래서 존은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서 300번 썼습니다. 악어가 나온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 다시는 장갑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존 패트릭 노먼 맥케너시는 서둘러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덤불에서 사자 한 마리가 나오더니 바지를 물어뜯었습니다. 존은 간신히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존은 사자가 심드렁해져서 돌아갈 때까지 나무 위에서 기다렸습니다. 존 패트릭 노먼 맥케너시는 허겁지겁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사자 때문에 지각하고 말았죠. 넌 또 지각이야, 존 패트릭 노먼 맥케너시. 게다가 바지까지 찢었군. 학교에 오는데 덤불에서 사자가 튀어나와서 제 바지를 물어뜯었어요. 나무 위로 올라가 사자가 갈 때까지 한참 기다렸어요. 그래서 지각했어요, 선생님. 뭐라고? 이 동네 덤불에는 사자 따위는 살지 않아. 저 구석에 돌아서서 큰 소리로 400번 외쳐라. 다시는 사자가 나온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바지를 찢지 않겠습니다. 알았냐? 존은 구석에 돌아서서 400번 외쳤습니다. 다시는 사자가 나온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바지를 찢지 않겠습니다. 존 패트릭 노먼 맥케너시는 서둘러 학교에 갔습니다. 다리를 건너는데 갑자기 커다란 파도가 밀려와 존을 덮쳤습니다. 존은 파도가 가라앉고 물이 빠질 때까지 난간을 꼭 붙잡고 매달려 있었습니다. 존 패트릭 노먼 맥케너시는 허겁지겁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파도 때문에 또 늦고 말았죠. 그리고 넌 또 지각이야, 존 패트릭 노먼 맥케너시. 게다가 옷까지 흠뻑 젖었군. 학교 오는 길에 다리를 건너는데 산더미 같은 파도가 덮치는 거예요. 흠뻑 젖었어요. 그리고 물이 빠져나갈 때까지 난간에 간신히 매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지각했어요, 선생님. 내 살다 별소리를 다 듣겠다. 이 동네 강에서 산더미 같은 파도가 사람을 덮치다니. 아휴, 말도 안 되는 소리. 갇혀봐야 정신을 차리겠군. 이 안에서 꼼짝 말고 이렇게 500번 써라. 다시는 강에서 파도가 덮쳤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옷을 적시지도 않겠습니다. 한 번만 더 거짓말을 하고 지각을 했다간 이 회초리로 때려줄 테다. 알겠냐? 그래서 존은 교실 안에 갇혀서 이렇게 500번 썼습니다. 다시는 강에서 파도가 덮쳤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옷을 적시지도 않겠습니다. 존 패트릭 노먼 맥케너시는 서둘러 학교에 갔습니다. 가는 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존은 제 시간에 학교에 갈 수 있었죠. 존 패트릭 노먼 맥케너시, 난 지금 커다란 털복숭이 고릴라한테 붙들려 천장에 매달려 있다. 빨리 날 좀 내려다오. 이 동네 천장에 커다란 털복숭이 고릴라 따위는 살지 않아요, 선생님. 다음 날에도 존 패트릭 노먼 맥케너시는 학교에 가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향기 나는 마을에 산다. 우리 할머니는 향기가 나는 작은 마을에 살아요. 마을은 아주 멀어서 나는 오랫동안 할머니를 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아침, 엄마가 할머니를 만나러 가자고 했어요. 나는 신이 나서 가방을 챙겼어요. 와! 그럼 기차도 타겠네? 새로 산 포크레인을 가지고 가서 할머니한테 보여드려야지. 할머니 댁에 도착한 나는 폴짝 뛰어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러자 처음 보는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할머니를 돌봐주시는 이웃집 아주머니야. 어서 인사해야지.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너무 쑥스러웠거든요. 머뭇거리는 나에게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네가 샤오러구나. 어서 들어오렴. 할머니는 침대에서 쉬고 계시단다. 나는 엄마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할머니가 계신 방으로 갔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할머니는 사진보다 훨씬 늙어 보였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얼른 엄마 뒤로 숨고 말았어요. 할머니께 포크레인을 자랑할 거라고 했잖니. 엄마가 말했지만 나는 포크레인을 더 꼭 끌어안았어요. 엄마는 간식을 만들 테니까 샤오러가 여기서 할머니랑 같이 있어드리렴. 나는 포크레인을 품에 안은 채 할머니를 쳐다보았어요. 꼴록. 갑자기 할머니가 기침을 하더니 힘없이 말했어요. 물. 나는 얼른 뛰어가서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 할머니가 물을 달래요. 엄마는 할머니에게 따뜻한 물을 드시게 한 뒤 이불을 덮어드렸어요. 할머니는 어디가 불편한지 자꾸 몸을 뒤척였어요. 나는 할머니가 침대에서 떨어질까봐 조마조마했어요. 엄마, 할머니가 자꾸자꾸 움직여요. 엄마가 와서 할머니의 이마를 짚어보고는 말했어요. 약 드실 시간이 되었네. 샤워러 가 할머니를 좀 도와드릴래? 나는 할머니가 입을 벌리길 기다렸다가 약을 한 알 한 알 입에 넣어드렸어요. 엄마는 빨래를 하러 마당으로 나갔어요.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슬금슬금 방으로 들어오더니 침대 위로 휙 뛰어올랐어요. 할머니가 나를 향해서 손짓했어요. 이리 가까이 와서 만져보렴. 미우는 말을 아주 잘 듣는 고양이란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미우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그러자 미우가 야옹 하고 울었어요. 내가 다시 미우의 털을 살살 어루만지니 할머니도 내 머리를 가만가만 쓰다듬어 주었어요. 할머니가 탁자 위에 커다란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저 사람이 누군지 알겠니? 모르는 아저씨하고 누나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내 외할아버지와 엄마란다. 아주 오래전에 찍은 사진이지. 내 엄마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 한 번은 화장실에서 한참을 안 나오길래 궁금해서 들여다보았지. 그런데 글쎄, 변기를 깨끗하게 닦고 있지 뭐니. 내가 얼른 끼어들며 말했어요. 청소는 저도 잘해요. 할머니는 마른 입술을 벌리고 조용히 웃었어요. 할머니가 커튼을 걷자 따스한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창밖을 바라보던 할머니는 쉰 목소리로 말했어요. 햇볕을 쬐고 싶구나, 샤오러. 나를 좀 부축해 주겠니? 마당에 나가보니 엄마가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마당에 돋아난 괭이밥을 보며 말했어요. 내 엄마는 어렸을 때 나랑 괭이밥 당기기 시합하는 걸 아주 좋아했단다. 어쩌다 지면 엉엉 울기도 하고 말이야. 할머니와 나는 괭이밥 두 가닥을 뜯어서 서로 엇갈리게 걸었어요. 그런 다음 한 가닥씩 잡고 힘껏 당겼어요. 신기하게도 자꾸만 내가 이겼어요. 나는 기분이 좋아서 큰 소리로 웃었어요. 나는 엄마와 할머니에게도 시합을 해보라고 했어요. 이번에도 할머니가 또 지고 말았어요. 할머니는 계속 지는데도 왜 울지 않아요? 할머니는 잠시 우는 신용을 하더니 방긋 웃으며 말했어요. 샤오러를 만나니까 너무 기뻐서 눈물이 쏙 들어가 버렸지. 할머니는 기분이 무척 좋아 보였어요. 우리는 엄마가 가지고 나온 간식을 먹고 따뜻한 차도 마셨어요. 내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할머니랑 엄마랑 다 같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다. 어느새 기운이 없어진 할머니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나는 엄마가 했던 대로 할머니에게 이불을 덮어드렸어요. 그리고 포크레인을 가져와 할머니 손에 꼭 쥐어들었어요. 할머니, 이 포크레인이 할머니를 오래오래 지켜줄 거예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거실로 나와 보니
엄마는 이웃집 아주머니와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러고는 무슨 일인지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눈물만 닦아냈어요. 나는 엄마에게 달려가 왜 우느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냥 조용히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았어요. 어느덧 달님이 고개를 내밀자 엄마가 말했어요. 샤오러, 시간이 너무 늦었구나. 이제 그만 집에 갈까? 나는 장난감을 하나하나 가방에 챙겨놓고 큰 소리로 인사했어요.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우리 착한 샤오러, 나중에 또 할미를 보러 와 줄 거지? 할머니는 포크레인을 돌려주고는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문 앞까지 나와서 배웅을 해주었어요. 엄마는 아주머니에게 할머니를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했어요. 우리는 집으로 가는 마지막 기차를 타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 뒤로 나는 2번 다시 할머니를 만나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하늘나라로 이사를 가셨단다. 거기는 어떤 곳인데요? 아마 그곳도 향기로운 마을이겠지. 할머니는 향기 나는 마을에 사는 걸 참 좋아하셨거든.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하늘나라에 있는 그 마을은 무척 멀겠지? 그러니까 엄마가 만날 하늘을 바라보며 우는 거야. 나는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엄마의 엄마를 아주 많이 보고 싶어 한다는 걸요. 나는 울고 있는 엄마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엄마, 울지 마세요. 할머니는 하늘나라에서 할머니네 엄마랑 즐겁게 차를 마시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할머니, 거기에도 괭이밥이 있나요? 같이 당기기 시합할 사람은요? 엄마는 나를 와락 끌어안더니 아까보다 더 슬프게 울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와 시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나는 저녁 해가 하늘을 노랗게 물들이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길 보세요, 엄마. 할머니가 계란을 부치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 맛있는 요리를 하시려나 봐요. 밤이 되자 이번에는 하늘에 환한 달림이 떠올랐어요. 엄마, 할머니가 등불을 켰어요. 할머니네 마을도 깜깜한 밤인가 봐. 하루는 비가 몹시 내리는 바람에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 빨래 좀 그만하세요. 물이 자꾸자꾸 떨어지잖아요. 내가 툴툴대니까 엄마가 나를 껴안으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잘 지내시나 보다. 요리도 하고 빨래도 하고. 할머니네 엄마랑 차도 마시면서 말이야. 그렇지? 순간 나는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이 떠올랐어요. 엄마, 엄마는 할머니랑 차 마시러 가지 말고 여기서 나랑 마셔요. 네?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나를 더 꼭 안아주었어요. 그러고는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향기 나는 마을은 아주 멀단다. 기차를 타도 갈 수 없는 곳이야. 내 곁에 있어도 될까? 저기, 물어볼 게 하나 있어. 내가 흔들리는 종처럼 신이 나거나 텅 빈 접시처럼 외로울 때 눈물이 앞을 가리도록 슬프거나 너무너무 기쁠 때 내가 내 곁에 있어도 될까? 차를 타고 멀리 가거나
서로 보이지 않는 자리에 앉거나 낯설고 새로운 곳에 가더라도 언제나 편안하고 진실한 친구가 될게. 내가 넓고 푸른 들판이 보고 싶거나 오렌지빛 단풍이 보고 싶거나 깊고 푸른 밤하늘이 보고 싶을 때 내가 내 곁에 있어도 될까? 하지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사이는 조금씩 멀어질 거야.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으며 우리는 멀어지는 데 익숙해질 거야. 다른 친구들이 찾아오거나 그래서 내가 보이지 않더라도 나는 너의 방황을 이해할 거야. 나도 방황할 때가 있었으니까. 내가 혼자 산책을 떠나거나 내가 혼자 아주 멀리 방황하더라도 나는 알고 있어. 너의 모든 산책과 방황이 끝나면 집에 남겨진 내가 떠오를 거야. 수없이 많은 길을 걸었고 수없이 많은 것을 보았네. 수없이 많은 빛을 느꼈지만 아직도 파란 의자와 푸른 밤하늘이 떠오르네. 이제야 너의 물음이 메아리치니 너에게 노래로 대답할게. 내가 그토록 기다려온 대답. 내가 언제나 내 곁에 있을게.